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벽의 고요 속에 묻혀 있는 옛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래전 충청도의 깊은 산골짜기 외진 마을에 김영식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영식은 외모만 놓고 보면 키가 크고 잘생긴 얼굴을 가졌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의 머리는 좀처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세는 것도 글자를 읽는 것도 전혀 할 줄 모르고 상황을 파악하는 눈치라는 것은 태어나서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 총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 둘, 다음이 뭐지? 그게 다섯 아닌가? 하고 묻는 그의 모습에 아이들은 깔깔대며 놀리기 일쑤였지만 영식은 그저 수줍게 웃기만 했습니다. 영식은 늙은 아버지와 단둘이 살며 낡은 초가집에 기대어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마늘을 캐고 말려 장에 내다 팔았으며 겨울이 오면 남의 집 일손을 거들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아무리 바보라 해도 영식은 일에 있어서는 능숙했습니다. 땡볕 아래서도 그는 열심히 일을 했고 마늘을 캐고 줄기를 말리고 손질하는 일까지 모두 도맡아 해냈습니다. 아버지는 땀에 젖은 영식을 멍하니 바라보며 담뱃삼질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놈을 어쩌면 좋을까? 내가 죽고 나면 저놈 밥은 누가 챙겨줄까? 그날 아침도 하늘은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겨울가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신 아버지는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장독 옆에 걸터 앉아 영식의 등에 마늘자루를 얹으며 말했습니다. 영식아, 아비 없이도 장사 잘하고 올 수 있겠느냐? 지금 나가면 사람도 많고 자리가 좋을 거다. 영식은 큼지막한 손으로 지게끈을 매만지며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유,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가 잘 팔아올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100번을 당부해도 영식은 늘 그렇듯 행동했습니다. 길가에 고양이만 보여도 어이구, 오랜만이네 하며 무릎을 꿇고 인사했고 개울을 건너다 물고기와 눈이 마주치면 따라가고야 말았습니다. 장터에 도착하면 찹쌀떡 굽는 노점부터 기웃거렸습니다. 이날도 영식은 지게를 메고 터벅터벅 장터를 향해 갔습니다. 지게끈은 어깨에 깊숙이 묻혔고 땀은 이마를 타고 턱끝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장터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지게를 내려놓고 외쳤습니다. 이거 마늘이에요, 언니. 알이 아주 싱싱하니 좀 보세요. 영식은 팔아야 할 마늘보다 장터 사람들의 얼굴이 더 반가워 보였습니다. 그는 장터의 한쪽 구석에 마늘자루를 내려놓고 허허 웃었습니다. 해는 머리 위로 쨍쨍 내리쬐었고 사람들은 오가며 흥정을 벌였지만 영식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값을 얼마쯤 불러야 할지, 흥정이란 걸 어떻게 해야 할지, 손님은 어떻게 맞아야 하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서 있던 영식의 앞에 중년 남자가 어설렁 다가왔습니다. 얼마냐, 이 마늘자루? 영식은 머리를 긁적이며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 양이요. 이거 한 양이에요. 남자는 눈을 가늘게 뜨며 주머니에서 몇 개의 동전을 꺼내 영식의 손에 던져주었습니다. 얘다, 이거나 받아라. 여기 한 양이다. 영식은 아무 의심도 없이 그 돈을 받아들고 두 손으로 꼭 쥔 채 고개를 여러 번 끄덕였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또렷하고 매서운 여인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잠깐, 그게 어딜 봐서 한 양이냐? 여인의 큰 소리에 장터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허름한 저고리를 입고 치마 끝에 흙이 묻은 젊은 여인이 마늘자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양반처럼 단정한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싸늘하고 말투는 똑 부러졌습니다. 이만한 마늘꾸러미를 이 정도 돈에 사겠다니 그게 사람의 양심인가요? 하며 남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발을 빼려 하자 여인은 마늘꾸러미를 손끝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속 알도 꽉 차고 줄기도 잘 다듬어졌습니다.
분명 한 양이라고 했거늘 고작 몇 푼 주고 얼버무릴 셈인가요? 사내는 말문이 막힌 듯 꿀꺽 침을 삼킨 후 마지못해 주머니를 뒤적이며 몇 개의 동전을 꺼냈습니다. 여인은 말없이 그것을 받아 영식의 손에 툭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중년 남자를 똑바로 노려보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마시오. 숫자를 모른다고 사람을 속이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이지요. 영식은 손에 동전을 꼭 쥐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없이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잠시 영식을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속지 마시오. 마늘값은 꼭 한 양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여인은 말없이 장터골목 사이로 휙 사라졌습니다. 영식은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영식은 한 양을 손에 꼭 쥐고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안채의 방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영식은 어깨를 움츠리며 조심스럽게 다가가 품에서 꺼낸 한 양의 동전 꾸러미를 아버지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오늘 마늘 판 돈이에요. 아버지는 영식의 손에 들린 동전 꾸러미를 받아들여 바라보더니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영이로구나. 야야, 우리 영식이 사람 더 됐구나. 영식은 어색하게 웃으며 뒷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사실 그게 전부 제 힘으로 한 건 아니고 그냥 도와준 분이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웃으며 땀으로 젖은 영식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며칠 뒤 영식은 또다시 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눌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먹구름 아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집시는 질퍽거리고 어깨는 비에 젖은 채로 터벅터벅 걷던 영식은 장터 끝 허름한 처마 밑에서 보풀이 일어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비에 홀딱 젖은 채로 단정하게 기대앉은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도 초점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식은 눈을 찌푸리며 다가가더니 순간 두 눈이 휘동그레졌습니다. 그날 마늘값 도와주셨던 분 맞죠? 아니, 여기서 왜 이러고 계세요?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 소리는 겨우겨우 나왔습니다. 며칠째 갈 데가 없어요. 머물 곳도 없고 지쳐서 이제는. 영식은 주춤거리다 금세 지게를 내려놓고 허리춤에 묶어둔 헌 보자기를 꺼내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아이고야, 이거 참 이러다 진짜 쓰러지겠어요.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영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체면도 의지도 힘도 모두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러고 계시지 말고 제 집으로 가시죠. 아버지와 둘이 사는 촌집이니 몸도 지지고 국도 한술 드세요. 여기 계속 이러고 계시면 제가 마음이 허벌하게 불안해서 밥도 못 넘길 것 같아요. 그 말에 여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행동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영식은 그녀의 보따리를 허겁지겁 챙기고 비에 젖은 두 사람은 그렇게 처마 밑을 벗어나 조용히 골짜기 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땀으로, 다른 한 사람은 빗물로 흠뻑 젖은 채로 말입니다. 영식은 젖은 여인을 데리고 조심스레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에서 소리가 나자 안채의 방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아니, 영식아, 비가 이렇게 오는데 왜 이제야? 말을 꺼내던 아버지는 영식 뒤에 선 여인을 보고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냐? 영식은 어깨를 움츠린 채 머문머문 말을 이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마늘값 도와주셨던 그분인데 장터에서 비를 맞고 계시다 보니 몸이 온전치 않아 갈 데가 없으시다 하시기에 제가 그냥 모시고 왔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젖은 보따리를 들고 있는 여인에게 옮겨졌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세를 지려 하옵니다. 며칠째 몸도 마음도 의지할 곳이 없어.
아버지는 말없이 여인을 바라보다가 잠시 후 천천히 시선을 영식에게로 옮겼습니다. 그 눈길에 영식은 괜히 발끝만 내려다보며 두 손가락을 베베 꼬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지켜보던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입술이 다 퍼렇구만. 뭐라고 말할 거니 일단 방으로 어여 들어가게. 영식은 헛기침을 한번 하고 서둘러 그녀를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금세 몸을 누인 해월은 말없이 눈을 감고 이내 깊고 고른 숨소리와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영식이 살며시 방문을 닫고 나오자 마루에 앉아있던 아버지가 마당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뭔 사연이 있는 여인인가. 눈빛이 참 슬프지 않냐. 영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은 바람이 스치는 마당 끝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뒤 문이 삐그덕 열리고 해월이 머리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마님, 이제 좀 괜찮으세요? 영식이 걱정 가득한 얼굴로 묻자 해월은 바짝 마른 입술을 적시며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배가 고파요. 혹시 뭐라도 조금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아버지와 영식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말없이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반찬이라 할 것 없는 집안이었지만 두 사람은 냉기가 도는 소단지 앞에 앉아 쌀을 씻고 장을 풀고 말없이 국을 끓였습니다. 얼마 뒤 단출하지만 따끈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해월은 날없이 수저를 들더니 정신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공기, 두 공기, 그리고 세 공기째. 숨도 쉬지 않고 밥을 털어넣던 그녀는 겨우 수저를 내려놓고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며칠을 굶었습니다. 아버지는 밥상머리에 앉아 잠시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건가요? 그 말에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웃마을 윤대감의 며느리 해월입니다. 시집간 지 올해로 10년이 넘었지만 아이 하나 맺지 못했습니다. 그 탓에 시어머니의 구박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해졌고 남편은 끝내 첩을 들여왔습니다. 첩이 아이를 가지자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내쳐졌습니다. 그녀는 올소매로 눈가를 훔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친정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습니다. 수치라 여겼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떠돌다 이분을 다시 마주한 것입니다. 이제서야 해월의 사연을 들은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고생이 참 많았겠구나. 뭐 이 집까지 오게 된 것도 결국은 다 인연이라 해야지. 잠시 뒤 아버지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방 하나 비어 있어. 주위에 피할 자리는 되니 때가 되면 나가셔도 좋고 그 전까진 부담 갖지 말고 편히 지내세요. 그 말에 영식은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더듬더듬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요 마님. 저희 집이 허름하긴 해도 나긴 하니까 마음 편히 계셔도 괜찮아요. 해월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은 말로는 다 전할 수 없는 작은 안도의 숨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 옆에서 영식은 괜히 머리를 긁찍이며 슬쩍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해월은 영식의 집안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면 마당에 물을 길어다 놓고 해 뜨기 전엔 장독대 앞에 나와 조용히 무쇠솥을 달았습니다. 밥도 야무지게 지었고 빨래며 청소며 손이 가는 대로 집안 구석구석에 단정해졌습니다. 남자 둘이 덩그러니 살던 초갓집에 그날 이후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장날이 되면 해월은 영식과 함께 장에 나갔습니다. 마늘 자루를 지고 영식이 앞장서면 해월이 뒤에서 빠뜨린 게 없는지 챙겼습니다.
장에 도착하면 영식은 여느 때처럼 말없이 자루를 내려놓고 멋쩍게 웃기 바빴지만 해월은 정확히 값을 부르고 장꾼들과도 척척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예전에는 마늘값도 못 불렀던 영식이었지만 이제는 옆에서 누가 말도 해주고 참 든든하다고 느꼈습니다. 영식이 수줍게 웃으며 말하자 해월은 눈을 한번 맞추더니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같이 다니면 덜 외롭잖아요. 며칠이 지나자 해월은 영식에게 숫자와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마루 끝 평상 위에 앉은 해월은 종이와 붓을 펴놓고 앉은 해월은 조심스럽게 붓을 잡아 가장 쉬운 글자부터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획이 삐뚤고 종이 귀퉁이에 구멍이 나기 일쑤였지만 며칠이 지나자 종이 위에는 또박또박 자기 이름 석자가 적혔습니다. 김영식이라는 이름을 해월이 조용히 읽어주자 영식은 귀까지 붉어져서는 종이를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이거 절대 안 버립니다. 장터 평상 한켠에서 영식이 척척 돈을 받고 거스름 돈까지 새마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던 한 아주머니가 신기한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세상에 영식이가 계산도 하고 글도 쓴다니. 그러자 옆에 있던 여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바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산말이오. 세상에 별일 다 있구먼. 그런데 저기 영식이 옆에 앉은 여인 말이야. 윤대감의 며느리였대. 그 연마을 큰 말이야. 10년을 지내도 애 하나 못 낳았다고. 그 자리에서 내쫓겼다더만. 오갈 데 없어 떠돌다가 결국 영식집에 얹혀 살게 됐다지 뭐야. 그 마님이 글자고 숫자고 가르쳐줬단다. 그래서 바보 영식이가 사람이 달라졌구만. 그 말을 듣던 해월은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꼭 쥐고 말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마님, 어디 가세요? 영식이 허둥지둥 뒤따르자 해월은 고개만 살짝 돌린 채 얇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해가 지겠어요. 그만 돌아가야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말없이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울리던 방 안에서 영식이 밥을 한술 떠다 말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영식의 말에 해월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말 참 고맙습니다. 방 안의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식은 마을에서 황씨 대감의 일을 돕기 위해 나갔습니다. 대감이 급히 일손을 구한다는 소식에 아버지 대신 나선 것이었습니다. 일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마당에 장작을 패고 뒤뜰에 옮기고 안채 돌계단까지 수십 번을 오르내렸습니다. 물 한 모금, 점심 한 끼 없이 해질 무렵까지 등짝이 다 젖도록 일한 끝에 영식은 나당 귀퉁이에 서서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님, 다 마쳤습니다요. 약속하신 품삯 좀 주시겠습니까? 그 말에 안채 쪽 황대감이 부채를 탁 접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입가엔 코웃음이 흘렀습니다. 넌 그 바보 영식이 아니더냐. 글자도 숫자도 모르는 놈이 무슨 품삯을 받겠다고. 곁에 있던 하인 하나가 깔깔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숫자도 못 세는 놈이 산일값은 또 기가 막히게 챙기네. 그 말에 안채 앞에서 옹기종기 앉아있던 하녀들까지 숨을 죽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황대감은 한껏 비웃으며 찻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야, 저놈 옷 벗겨서 마당에 걸어놔라. 거롱갱이한테는 손에 쥐개보다 그 입부터 다스려야 할 게다. 하인이 눈을 번뜩이며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영식의 허름한 옷자락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놈 옷부터 벗겨놔야 정신을 차리지. 하인이 옷을 벗기려 손을 확 뻗으려는 순간 영식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더는 움츠린 영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처럼 멍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봐요, 지금은 글자도 알고 숫자도 셀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인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황대감은 부채를 내리며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영식은 허리를 곧게 펴고 헐렁한 옷에 묻은 먼지를 털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해 뜨기 전부터 마당 청소하고 뒤뜰 거름, 장작 2개를 약속하신 품삯은 분명 은전이어 피었지요. 황대감이 인상을 찌푸리자 영식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전엔 바보였는지 몰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말장난으론 못 속이실 것이요. 하인조차 어쩌지 못하고 주춤거리자 황대감은 이를 꽉 물며 팔짱을 끼고 천천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져와라, 돈. 잠시 뒤 하인이 은전 2입을 조용히 건넸습니다. 은전 2입을 받아든 영식이 허리를 펴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종이 한 장 주시지요. 받았다는 거 제가 손수 써붙이겠습니다. 그 말에 하녀들도 하인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야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내가 예전의 바보 영식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밤 아버지는 나루 끝에 앉아있던 영식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영식아. 한참을 망설이던 아버지가 턱을 손으로 만지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 해월이 말이다. 벌써 이 집에 들어온 지 한 해가 넘었구나. 애는 못 낳는다 했지만 사람은 그것만으로 다 말할 수 없지 않느냐. 마음도 고맙고 살림도 야무지며 무엇보다 너한텐 늘 다정하더구나. 잠시 말이 멈췄습니다. 네가 그 사람을 짝으로 삼아볼 생각은 없느냐? 영식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바보인 건 누구보다 아버지가 잘 아시잖아요. 그럼 마님이 저 같은 사람을 어떡해요? 아버지는 대신 영식의 등을 한번 가볍게 쳤습니다. 그래도 말이다. 마음이란 건 내가 먼저 내놓아야 들여다보게 되는 법이다. 며칠 뒤 영식은 장롱 깊숙이 묻어두었던 새 옷 한 벌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들판으로 나가 들꽃을 하나하나 꺾었습니다. 그 꽃을 조심스럽게 품에 깊숙이 감추고 해월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님, 저기 잠깐 감가에 좀 다녀오시겠습니까? 해월은 잠시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말없이 그의 곁을 따라 걸었습니다. 햇살에 부서지는 바람이 풀을 가르고 잔물결이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걷다 문득 영식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잠시 품을 뒤적이더니 수줍게 꽃다발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거 아무데도 들인 적 없는 꽃이에요. 많이 줄 데도 없고요. 해월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영식은 손끝에 땀이 맺힌 꽃다발을 건네며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제가 평생 바보란 소리 들으며 살았는데 마님이 옆에 있어주시고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같이 웃어주시니 제가 사람 구실을 해보는 것 같아서요. 한숨처럼 멈춘 말끝에 영식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욕심일지 몰라도 제가 누구보다 많이 웃게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보다 더 오래 곁에서요. 해월은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지금 저한테 혼이 나자는 말씀이세요? 영식은 얼굴이 활활 달아오른 채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너무 큰 욕심이. 그때 해월이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식이 어때서요? 마음 따뜻하고 매사 성실하며 숫자도 글자도 지금은 척척 잘 알아듣고요. 저야말로 영식이 같은 분을 곁에 둘 수 있다면 참 복받은 것이지요. 바람이 살짝 스치고 냇물 너머 풀이 출렁했습니다. 조용한 감가에서 두 사람의 손이 나란히 마주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조촐한 홀리를 치렀습니다. 기와도 없는 초가진 마당에 풀을 깔고 이웃이 집에서 쓰던 질그릇 몇 개를 내어놓으며 소박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모여 술잔 하나씩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야, 바보 영식이 장가 간다더니 참말로 사람은 변하는 법이구만. 홀레디.
영식과 해월은 조금씩 돈을 모아 마을 끝자락에 있는 버려진 논터를 샀습니다. 여긴 사람들이 다 쓸모없다 했던 땅이에요. 그래도 우리에겐 시작이 되지 않겠어요? 두 사람은 그 땅에 물기를 틀고 흙을 고르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가을이 오자 넓은 들판이 황금빛 물결로 일렁였고 사람들은 울타리 넘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땅이 원래 그런 땅이었나? 아니지, 저 부부가 그렇게 만든 거지. 어느 날 해월이 문지방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입을 틀어막고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왜 그러슈? 어디 안 좋으신겨? 해월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가질 수 없을 거라 여겼던 아이를 이제 품게 되었다는 사실에 해월은 밤새 베개를 적셨습니다. 저 같은 여인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군요. 그 후 해는 유난히 빠르게 불러왔습니다. 배가 어찌 하루가 다르게 커지는지 혹시 둘인 건가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랫집 아주머니가 입을 틀어막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저건 둘이 아니라 셋이야, 셋. 그리고는 정말로 해월은 튼실한 새 땅둥이를 낳았습니다. 웃음 가득한 방 안에 아이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영식은 아이를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웃기만 했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잘 됐을까요? 해월이 작게 중얼거리자 영식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마님, 아니지. 우리 각시와 만난 날부터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구만요. 그렇게 바보라 불리던 영식이와 내쳐졌던 해월은 서로의 기적이 되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